자, 제2절 토지정책 들어가겠습니다. 우린 제1절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가 있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정책은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으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2절에서 토지정책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개입 수단, 두 번째, 간접 개입 수단,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운동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으면 이 축구장에서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있겠죠. 자, 공격하는 선수가 있고 수비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격하고 수비하는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독이나 코치가 존재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감독들이 누구한테 야, 좀 더 빨리 달려. 야, 너 좀 뒤로 와. 너 공격 좀 해. 너 공 좀 차. 너 누구한테 패스 좀 해. 이렇게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감독이 시키는 대로 공격수와 수비수가 움직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축구라는 시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텐데 자,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축구와 관련돼서 잘못된 선수를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축구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곳을 축구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놓고서 이제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먼저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축구 선수로서 활약하는 것을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공격수가 되거나 직접 수비수가 돼서 직접 경기장 위에서 공을 차고 공격을 하고 공을 막고 이런 수비를 하는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선수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수요나 공급을 하는 플레이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직접 수요자로 행동하거나 직접 공급자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간접 개입 수단이 있는데 간접 개입 수단은 감독은 직접 공을 차진 않습니다. 직접 축구장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죠. 좀 더 빨리 뛰어, 누구한테 패스를 해, 뭐 어떻게 해, 저기를 막아 이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들에 의해서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즉 감독은요, 선수들을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감독인 것이겠죠. 자, 간접 개입 수단은요, 자,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바로 간접 개입 수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 아파트를 수요하는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아파트를 투기 수요로 막 수요를 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 보기에 이 감독이 보기에 자, 수요자들을 조금 진정시키고 싶어. 저 수요를 조금 낮추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 가지 거래 규제나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집이 부족해요.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업자들이 좀 더 아파트 생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걸 원해요. 감독이 뭘 원하냐면 공급자들이 좀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직접 지으면 내가 선수로서 내가 공급자로서 행동하는 거지만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또는 보조금을 줘서 또는 금융 지원을 해줘서 공급자들이 더 집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바로 감독이고 간접 개입 수단인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자, 선수나 감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행정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는 방법이 바로 토지 이용 규제인 겁니다. 자,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방식이 바로 토지 이용 규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놔두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직접 개입 수단은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 이것은 내가 직접 축구 선수로 뛰는 거니까 적극적인 개입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직접 토지를 수요하는 역할, 직접 토지를 사는 역할, 또 직접 토지나 부동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직접 토지나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파는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자, 뒤에 가서 하나씩 자세히 볼 것입니다. 토지은행제도, 공용개발, 선매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전부 다 뒤에 가서 볼 것이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에 두 번째, 간접 개입 수단이고요. 자, 이것은 시장 기구의 틀은 유지하면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행동하는 건 놔두면서 다만 이들의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결국 내가 원하는 수요나 내가 결국 원하는 공급자의 모습을 얻어내는 방식을 간접 개입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수요자나 공급자의 행동을 유인 또는 유도하려면 인센티브와 벌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인센티브로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조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장려하고자 하는 행동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을 주고요. 반대로 안 했으면 하는 행동 또는 줄였으면 하는 행동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조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부담금도 조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 조세나 부담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가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자, 각종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경우인 것은 보조금과 유사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보조금을 주거나 각종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것을 수요자에게 해주는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을 공급자에게 해주는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기타 토지 행정상의 이러한 지적, 등기 제도, 토지 정보 체계 구축을 해주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좀 더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 자, 토지 이용 규제는 앞에 거랑은 조금 내용이 상이합니다. 자, 앞에서 직접 개입 수단은 직접 선수로 활동하는 거. 자, 두 번째, 간접 개입 수단은 선수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었는데, 토지 이용 규제는 별도로 토지 이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과 관련된 또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각종 법적 행정적인 수단을 통틀어서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역 지구제가 있겠죠? 지역 지구제는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내용의 건축물만 들어올 수 있다. 어떤 토지 용도로만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지역 지구제라고 하고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뒤에 가서 별도로 강의 설명드릴 겁니다. 자,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건축을 해라. 이러한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역시 포함되고요. 정부의 각종 인허가 수단 역시 토지 이용 규제 여러 가지 법률적, 행정적 수단에 포함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 개입 수단은 세 가지 차원의 개입 수단이 있고 각각 그러한 차원의 내용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거 이해하신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직접 개입 수단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개입 수단으로 토지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요, 평상시에 여윳돈이 있었을 때 그 여윳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필요한 곳이 생기면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 주는 곳을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자, 토지에도 토지은행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토지은행은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은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토지은행은 토지를 저축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이 생기면 그 토지를 꺼내서 사용하는 곳을 토지은행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는 없고 정부가 이용하는 은행입니다. 자, 정부가 평상시에 토지를 비축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 토지가 필요할 때 그 토지를 꺼내서 사용하는 은행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은행 제도는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장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둬서 보유 또는 비축해 놓는 제도를
토지은행 제도라고 합니다. 자,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 자, 관공서를 짓는다거나 군 부대를 짓는다거나 하는 이런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딱 알맞은 타이밍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자, 어디에? 군부대나 관공서를 빨리 지어야 한다고 합시다. 자, 지금 관공서나 군부대를 지어야 돼요. 근데 이 토지를 확보하려면 여기에 내가 뭔가 할 거니까 토지를 조금 저희한테 국가한테 파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버리면 토지 수용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자, 적기에 필요한 시기에 토지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금도 점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발 계획이 세워지거나 자, 토지가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자, 여기에 뭘 한대라고 하는 개발 계획도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땅값도 올라가지 않아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또한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자, 그 토지가 필요할 때 적기에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토지를 평상시에 비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토지를 비축할 때 토지를 매수해 놓을 때는 두 가지 용도의 토지를 매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자,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공서를 짓는다거나 군부대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수용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보상이라고도 하는데 자, 수용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인 토지를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토지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은 대대로 선친부터 내려오던 우리 가문의 땅이다. 아무리 정신적인 정서적인 애착을 주장해도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니까 내놓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강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방식이 바로 토지 수용 방식이에요. 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수용 방식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수급 조절용 토지도 미리 매수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나중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비축해 놓는 토지를 수급 조절용 토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미래에 주거 용지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는 주거 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자, 주거 용지를 미리 지금 매입을 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거 용지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이 토지로 공급을 하게 되면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용도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수급 조절용 토지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협의 매수. 자, 강제로 토지를 뺏는 게 아니라 자, 그냥 보상금 이거 줄 테니까 토지 내놔 이게 아니고 자, 이 토지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자유의사에 기한 협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을 협의 매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수하거나 또는 선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선매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자, A와 B끼리 서로 토지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고 저희 이렇게 토지를 거래할 거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C, 자, 정부인 C가 보니까 너희들 어차피 이 금액으로 이렇게 거래하려고 허가 신청했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토지 나한테 팔아. 차라리 그냥 그거 내가 살게 라고 해서 정부가 사드린 것을 선매라고 해요. 우선적으로 사드릴 수 있는 제도를 선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토지은행 제도의 내용이다. 자, 이러한 토지은행 업무는 현재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 LH공사에 이 업무를 맡겨서 LH공사가 이 업무를 행하고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다.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A씨 소유, B씨 소유, C씨 소유, D씨
EC, 이렇게 FC 소유라고 합시다. 자, 만약에 이 지역을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각자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각자 개발하겠죠. 어떻게? 중구난방. 어디는 개발하고 어디는 개발 안 하고 어디는 주택 짓고 어디는 상가 짓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토지를 자기 나름대로 중구난방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자, 토지은행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정부가 싹 매입을 합니다. 싹 매입을 한 다음에 정부가 단독 소유를 한 다음에 여기를 이 지역을 개발을 한다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 지역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개발 사업 이전에 토지를 미리 매입하면 땅값이 뛰기 이전에 개발 계획으로 인한 땅값이 뛰기 이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 땅값이 오르기 전에 매입했으니까 자, 싸게 매입한 다음에 자, 저희 사실은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개발을 할 거예요라고 나중에 개발계획 발표하면 땅값이 뛰겠습니까? 땅값이 뛰겠죠. 그럼 땅값이 이렇게 오를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땅값이 이거 왜 오른 거죠? 개발 계획 때문에 땅값이 오른 거죠. 자, 근데 이 개발 계획 누가 발표한 거예요? 정부가 발표한 거죠. 정부가 발표했고 정부가 돈 들여서 개발합니다. 그를 통해서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이 마땅히 누릴 만한 개발 이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개발 정보가 샜습니다. 개발 정보가 이미 발표가 됐어요. 따라서 개발 정보가 이미 발표가 되면 땅값이 뜁니까? 안 뜁니까? 땅값이 뛰죠. 땅값이 이미 뜁니다. 땅값이 이미 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 금액이 개발 이익이 반영돼서 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여기 기존 토지 소유자가 땅값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일부를 한 것도 없으면서 향유하게 돼요. 자, 그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개발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토지 가치에 선 반영되어 버려서 땅값이 그 즉시 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땅값이 뛴 다음에 보상을 진행하면 정부는 비싼 가격에 땅값이 뛴 상태에서 토지를 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공이 누려야 될 전체 개발 이익 중의 일부를 전 토지 소유자들한테 나눠줘야 하고 공공이 100% 다 개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개발 사업인데 그 국민 전체가 개발 이익을 모두 누리지 못하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그 개발 이익을 독점적으로 먼저 가져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알려지기 전에 미리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협의 매수가 원칙이므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적다라는 것인데 자, 물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토지은행 제도라고 해도 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장점이고요. 옆에 자, 협의 매수를 통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협의 매수가 원칙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급 조절용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협의 매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 강제로 토지를 뺏는 것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 토지를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협의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럼 나 팔래. 그 정도 돈을 준다면 나 팔래라고 하는 자발적인 매매 의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뺏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기 때문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선 지출되고 돈이 오랫동안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비 부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토지를 미리 사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토지를 사놨으면 자, 나중에 이 토지를 쓸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에 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매입 자금 부담과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자, 두 번째,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만약에 일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2차 공법에서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공영개발 사업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개발 사업이다 라고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민간이 수행하는 개발 사업은 우리가 민간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공영개발 사업은요, 어떤 낙후된 지역이 있었을 때 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해서 개발된 토지, 개발 후 토지를 또는 개발 후 부동산을 민간에 판매하는 방식을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좋게 만든 다음에 파는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개발 지역을 전면 매수해서 여기서 전면 매수란 강제 수용을 의미합니다. 강제로 수용해서 개발한 후에 이를 분양하는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공영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강제 수용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 소유권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자, 원래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A씨 소유였다고 쳐보죠. 자, 먼저 수용 방식으로 이 A 토지를 수용하면요. 자, A 토지였던 A씨 소유였던 토지가 정부, 거버먼트인 정부의 소유로 바뀝니다. 소유권자가 바뀝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환지 방식은요. 자, A씨의 토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방식은 A씨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만 토지가 그 면적과 크기나 위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수용 방식은 소유권이 아예 바뀐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그 토지의 면적이나 형상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세 번째 이 둘을 반반씩 섞어 놓은 혼합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환지 방식은 별도의 목차로 해서 양가로 3번 목차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혼합 방식은 이 둘을 섞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이 없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 공영개발 사업에서는 수용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것은 어떤 지역을 통째로 매입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스케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스케일로 어떤 지역 전체를 매수해서 그 지역 전체를 바꿔버리는 스케일의 사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지 사업 방식보다 소유권이 안 바뀌는 환지 사업 방식보다 토지의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온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해서 땅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땅값이 올라간 것을 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A씨가 아니라 정부가 향유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환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계획적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자, 보시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내에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A씨, 여기는 B씨, 여기는 C씨, 여기는 D씨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각자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민간이 개발을 하게 되면 각 토지 소유자가 각자 자기 토지를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하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이 이 지역을 싹 다 매수한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환지 방식보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A씨 소유 토지는 여전히 A씨 거고 여기 B씨 거는 여전히 B씨고 여전히 C씨, 여전히 D씨 소유의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자, 토지 주인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의
토지주인, 사업의 주체가 많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더디고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공영개발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싹 다 매수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환지 방식보다 빠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사업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를 기본적으로 강제 수용하다 보니까 강제로 토지를 뺐다 보니까 물론 보상금은 주지만 그냥 뺏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피수용자의 민원, 반발이 발생하기 쉽다. 자, 두 번째, 사업 시행자의 토지 매입비 부담이 크다. 자, 환지 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자, 전면 수용 방식, 전면 매수 방식은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토지를 다 사들인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